차가운 도시의 새벽 공기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이서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좁은 자취방 침대에 웅크린 채 밤새 뒤척였다. 얇은 이불로는 스며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고, 그보다 더한 마음의 추위가 온몸을 옥죄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경고 도장이 찍힌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에 찍힌 낙인처럼 선명했다. 휴대전화가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저속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아직도 돈 보낼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새아버지가 빌려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오늘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부터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 협박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때 현관문이 덜컹거리며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새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해결책이라도 찾은 듯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서연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제안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제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야.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흥분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천천히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 종이 위에는 혼인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TK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표이사였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남자, 단 한 번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 없는 완벽하고 냉철한 기억가. 그런 남자가 왜 자신과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아버지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비 때문이었다. 새아버지가 도박으로 진 빚은 사채업자들을 넘어 강태준 대표의 사업상 라이벌인 최민환 회장의 손에까지 들어가 있었다. 최 회장은 이 빚을 빌미로 서연을 강태준과의 정략 결혼에 밀어 넣어 그의 약점을 만들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물론 새아버지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긴 채 오직 강태준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결혼 상대를 찾고 있으며 그 대가로 모든 빚을 청산해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건 그냥 1년짜리 계약일 뿐이야. 네가 그의 아내 역할을 조금만 해주면 우리 가족은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명백한 인신매매였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밀어냈다. 싫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녀의 완강한 저항에 새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놈들이 네 엄마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 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작은 가게가 박살나는 걸 보고 싶어.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냐는 말이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모든 저항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병든 몸으로 식당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결국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의 영혼이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다. 빌딩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복도를 지나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원목문이 열리고 서연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령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서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로봇 같았다. 잠시 후 그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것이 바로 어젯밤 그녀의 영혼을 올가맨 혼인 계약서의 최종 본이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은 이미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 또한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세세한 규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의 행동 요령, 언론 대응 매뉴얼, 사생활 보호 조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기간과 보수 지급 조건까지 모든 조항이 갑인 강태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의린 이서연은 철저히 그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부부로서의 존중이나 애정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비즈니스적인 의무와 책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와의 첫 대화였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강태준의 시선이 서류에서 벗어나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가웠다.
그는 잠시 서연을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이내 조소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지. 뒤에 붙는 영어의 개수가 다를 뿐이야. 그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서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확인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펜 끝이 종기에 닿는 순간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연.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적히는 순간 잉크가 번지며 마치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그녀의 삶이 공식적으로 팔렸음을 알리는 서명이었다. 강태주는 그녀의 서명을 무감각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에게 이것은 수많은 M&A 계약 중 하나와 다를 바 없었다.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가 계약서를 정중하게 호회수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혼식은 일주일 후다. 필요한 것들은 내 비서가 처리할 테니 그 전까지는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도록. 그것은 배려가 아닌 명령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채 창백해진 얼굴 위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가족의 빚을 갚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이서연이 아니라 TK그룹 강태준 대표의 계약직 아내일 뿐이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같은 시각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강태준은 방금 서연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서연이라는 이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마지막 순간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주 잠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파문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이제 곧 시작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 시간 동안 서연은 TK그룹이 제공하는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계적으로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했다. 결혼식은 세기의 이벤트처럼 화려하게 포장되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모든 언론 매체가 두 사람의 결합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는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값비싼 드레스에 갇힌 인형이었고 강태준은 완벽한 신랑을 연기하는 배우였다. 주례사 앞에서 반지를 교환하고 연습한 대로 입을 맞추는 순간에도 서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길고 지루한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침내 강태준의 개인 저택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완벽한 대칭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내부는 최고급 자재와 미니멀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집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집안일을 총괄하는 나이든 집사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저택의 구조와 규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태준처럼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태준은 고갯짓으로 직원들을 물리고는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두 개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여기가 당신이 지낼 방이다. 내 침실은 바로 옆이니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방문을 열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지만 그 거대함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몸에 밴 피로감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낯선 공간과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 새벽녘 깊은 정적이 흐르는 저택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는 복도 쪽, 아마도 태준의 서재 근처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두려움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두운 복도, 저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서재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낮에 보았던 냉철하고 빈틈없는 시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 쓰러진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나약한 모습에 서연의 마음속에서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 이 거대한 저택에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서연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체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태준을 간신히 부축해 그의 침실로 옮겼다. 침대에 그를 눕히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녀는 급히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픈 자신을 간호해 주던 방식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방으로 내려가 해열에 좋다는 생강과 꿀을 찾아 서툰 솜씨로 차를 끓였다. 약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한밤중에 그의 개인적인
물건을 뒤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끓인 차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와 의식이 혼미한 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다. 그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내뱉었다. 서연은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혹시나 상태가 악화될까 싶어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차갑고 냉정하기만 하던 남자가 자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연민인지 혹은 동질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태주는 누군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목을 약하게 붙잡았다. 누구? 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서연은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태주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치른 신부의 첫날 밤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태준의 열은 마침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축축한 물수건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밤샘 간호의 피로가 역력했다. 태주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리맡에는 물그릇과 다 마신 찻잔이 놓여 있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졌다. 자신이 쓰러졌고 이 여자가 밤새 자신을 간호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순수한 호의와 희생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완연했지만 잠든 모습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그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살짝 그늘진 눈 밑이나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고집스러움 같은 것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낯설고 생경한 감정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감사함도 동정심도 아니었다. 강력한 호기심과 함께 미세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어깨 위로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동작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이 여자, 이서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판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행동에서는 어떠한 계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하루, 그 하룻밤 사이에 그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의자의 불편함에 몸을 뒤척이다 잠에서 깼다. 따스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깨에 덮인 담요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고개를 들자 이미 완벽하게 슈트 차림으로 돌아온 강태준이 침대 맡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몸은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덕분에 어젯밤 일은 고맙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고맙다는 말은 무척이나 생경하게 들렸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남자의 서투름이 묻어 있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변화만으로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타난 오집사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예리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평생을 부유층 집안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주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태주는 회사로 출근했지만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서류 더미 위로 밤새 자신을 간호하던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그는 결국 비서인 김 실장을 호출했다. 이서연 씨에 대해 다시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새아버지의 빚 문제 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의 지시는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의 사업적인 확인 절차와는 다른 순수한 인간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거대한 저택에 남겨진 서연은 처음 며칠간은 유령처럼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낯선 공간을 배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나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거대한 서재를 발견했고 그곳은 곧 그녀만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문학, 역사, 예술, 심지어 경영 관련 서적까지 배움에 대한 갈증을 채우며 텅 빈 시간을 견뎌냈다. 그녀의 존재는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이전까지 주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정원에서 일하는 정원사에게는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는 요리법을 물으며 살갑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런 소박한 친절은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했던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젊은 하녀 하나가 서재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태준이 아끼는 고가의 유럽산 도자기를 깨뜨리고 만 것이다. 하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마침 일찍 귀가한 태준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엄하게 한여를 질책하려는 순간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죄송해요. 제가 책을 꺼내다가 실수로 그랬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한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면서 태주는 어이가 없었다. 그녀가 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서연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의 차가운 분노는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한여는 서연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일은 곧장 오집사를 통해 태준에게 보고되었다. 사모님께서는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시더군요. 오집사의 보고를 들으며 태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가 알던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이었다. 같은 시각, DK그룹의 라이벌인 최민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의 새아버지를 통해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그는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가난한 집안 출신의 무지하고 순진한 계집애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강태준 그놈도 별 수 없군. 저런 애송이를 곁에 두다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야. 최 회장은 서연을 이용해 TK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낼 스캔들을 조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사치와 허영에 물든 여자로 포장하여 언론에 터뜨리거나 혹은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 강태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생각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계획에 순순히 따라올 미끼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 서연은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저택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었다. 태준은 퇴근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나 정원에서 서연과 마주쳤고 이전과는 달리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무슨 책을 그렇게 읽고 있나? 혹은 그 꽃 이름은 알고 있나? 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 대한 보호 본능을 느끼기 시작했다. 적들이 그녀를 약점으로 삼아 공격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불쾌하고 초조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자신의 계약 파트너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선량함이 외부의 더러운 음모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밤 태주는 김 실장에게서 서연에 대한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보고서에는 그가 몰랐던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기록, 생활비를 벌면서도 아픈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술에 대한 재능과 꿈을 놓지 않으려 했던 흔적들까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태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감정은 이제 존중과 연민, 그리고
그 자신조차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가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사실 누구보다 강인하고 올곧은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계약서 위에 이름 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명의 인간, 이서연이었다. 그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그 순간, 저택 밖에서는 최민환 회장의 검은 계획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태주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매년 재계에서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자선 갈라 파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었다. TK그룹의 위상을 과시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그에게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딱딱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도 모르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그 화려한 세계에서 실수를 저지를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 또한 그 제안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류층의 사교계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 또한 그녀가 서명한 계약의 일부였기에 그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 당일,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갔다.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녀를 위해 동원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가 재벌계 입성했으니 분명 과시욕에 가득 차 화려하고 천박한 것을 고를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그들은 온갖 장식이 달린 요란한 드레스들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서연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서재에서 읽었던 예술사 책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장식을 배제한 심플한 디자인의 짙은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탁월한 선택에 거만하던 수석 스타일리스트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호텔 연회장에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태준은 완벽했고 서연은 우아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여기저기서 그녀의 근본을 운운하며 폄하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신데렐라를 가장한 꽃뱀이라는 식의 노골적인 비난도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그들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태준에게 쏠려 있었다.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환 회장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교활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이 파티가 준비한 첫 번째 함정이었다. 최 회장은 프랑스에서 온 유명한 예술품 수집가이자
잠재적 투자자인 뒤부아 씨를 데리고 왔다. 그는 TK그룹의 신규 럭셔리 브랜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물이었다. 최 회장의 사주를 받은 뒤부아 씨는 태준에게 다가오자마자 일부러 알아듣기 힘든 현지 속어가 섞인 빠른 프랑스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인 18세기 특정 미술 사주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여러 언어에 능통했지만 예술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다.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본 최 회장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재계의 완벽한 황태자인 강태준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순간을 그는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조용히 서 있던 서연이 부드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모두가 놀랄 만큼 우아하고 완벽한 발음의 프랑스어로 뒤부아 씨에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뒤부아 선생님의 그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 화풍은 단순한 미학적 표현을 넘어선 시대적 저항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그 내용의 깊이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연 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과거 작은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럽 미술품 복제품들을 다루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했고 밤늦게까지 관련 서적을 파고들며 독학으로 지식을 쌓았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뒤부아 씨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경직된 표정을 풀고 열정적으로 그녀와 토론을 이어갔다. 어색했던 비즈니스 미팅은 순식간에 두 예술 애호가의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변했다. 서연은 대화를 주도하며 자연스럽게 TK그룹의 신규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전적인 미학이 방금 논의한 예술 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지성은 태준의 사업의 완벽한 날개가 되어 주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태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자부심이었다. 뒤부아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태준의 손을 잡으며 정말 훌륭하고 매력적인 아내를 두셨군요. 강 대표님의 사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라고 말하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미팅을 약속했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서연을 비웃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경애와 호기심 어린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최민환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던진 미끼가 오히려 상어떼를 몰고 온 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어색함과 놀라움, 그리고 미묘한 설렘이 뒤섞인 공기였다. 저택에 거의 다 달았을 무렵,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단순한 감사의 말을 하는 대신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서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역할이 아닌 그녀 자신에 대해 물어온 순간이었다. 그의 질문에 서연은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계약 때문이 아닌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태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급류를 타고 있었다. 비즈니스 계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싹트고 있었다. 자선 파티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식탁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강태주는 더 이상 서연을 계약상의 파트너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서연 또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대하는 그의 말투와 눈빛에서 딱딱한 비즈니스맨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존재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변화가 싫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관계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섣불리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다.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서연에 대한 감정이 커져갈수록 이 결혼의 시작에 대한 의심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파티에서 최민환 회장이 보였던 행동은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는 마치 서연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그는 도박에 빠진 무일푼의 사기꾼에 불과한 서연의 새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직접 혼인 계약을 제안할 수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정도의 인물이 TK그룹의 CEO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분명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태주는 그 길로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특명을 내렸다. 이서연 씨, 새아버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최근 몇 달간의 행적, 모든 채무관계, 누구와 만나고 다녔는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내. 단 이서연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다. 비밀스러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발전해 나갔다. 태주는 의식적으로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곁에 앉아 같은 공간을 공유했고, 때로는 그녀가 읽는 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는 신규 브랜드의 디자인 시안을 들고 와 그녀의 예술적인 안목과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그의 고독과 재벌 총수라는 자리에
무게감을 엿보면서 그녀의 마음속 방어벽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여린 모습을 발견하며 연민과 함께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새아버지가 진 거액의 도박 빚은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채무는 최근 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 전부 매입된 상태였다. 꼬리를 무는 추적 끝에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민환 회장이 지배하는 자회사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환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서연의 새아버지를 빚으로 올가맨 뒤 그를 조종해 서연을 자신에게 시집 보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에 확보되었다. 김 실장이 서연의 새아버지와 최민환 회장의 수하가 은밀하게 접선하는 사진과 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구해온 것이다. 녹취 파일 속에서 그들은 서연을 심어놓은 폭탄이라고 지칭하며 그녀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캔들을 터뜨려 강태준을 무너뜨릴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태준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최민환의 비열하고 추악한 수법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음모에 노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더 크게 그를 덮친 것은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었다. 그 역시 그녀를 돈으로 산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했다. 그녀가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의 한복판에 던져진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구쳤다.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그녀에게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히 TK그룹의 안위 문제가 아니었다. 이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를 어둠 속에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최민환의 음모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경영자가 아니었다. 예기치 못하게 사랑에 빠지게 된 한 여자를 지켜야만 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빛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이제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이 싸움을 헤쳐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커다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그동안 김 실장을 통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연의 새아버지와 최민환 회장의 수하가 접선하는 사진,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 서류,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태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새아버지의 빚이 최민환의 손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그들의 결혼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는지, 그리고 최민환이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며 그녀가 보일 모든 반응, 눈물, 공포 혹은 분노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신을 평생의 짐처럼 여겼던 새아버지가 결국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태준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에서 충격과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노가 채웠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한 그들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약점이라고 생각했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말에 태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예상했던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예상 밖의 강인함은 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강한 동지애를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파트너였다.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겠소?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종이 계약서는 의미를 잃었고 공동의 목표라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그들을 새롭게 결속했다. 그날 이후 서재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최민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태주는 복잡한 기업 구조와 최민환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명했고, 서연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관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최민환이 소유한 수많은 자회사 목록을 훑어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목록의 가장 구석에 있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미술품, 수입 회사의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과거 갤러리에서 일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 회사는 위작을 유통하고 돈 세탁의 창구로 이용된다는 악평이 자자한 곳이었다. 이것은 태준의 기업, 중심적인 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서연은 이 회사가 최민환이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비밀 통로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발견은 그들이 찾고 있던 돌파구였다. 그것은 최민환의 깨끗한 기업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업 비리가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태주는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가 한때 그녀의 낮은 신분의 증거라고 여겼던 삶의 경험들이 사실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독특한 강점이었음을 깨달았다. 늦은 밤, 커피와 공동의 목표 의식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류 더미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본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잠에서 깬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다. 수많은 감정이 담긴 눈빛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계약도 의무도 아닌 서로의 마음이 이끈 순수한 행동이었다. 입맞춤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깊은 사랑의 감정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며칠 후 그들은 마침내 최민환을 무너뜨릴 모든 계획을 완성했다. 며칠 뒤에 열릴 중요한 기업 투자 설명회에서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대담하고 위험한 전략이었다. 태주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가인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준비됐소.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저는 평생을 싸우며 살아왔어요. 이것은 단지 싸움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두 개인이 아니었다. 폭풍에 함께 맞설 준비가 된 하나의 팀이었다. 그들의 방역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인 기업 투자 설명회의. 아침이 밝았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이 저택 전체를 감돌았다. 태준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의 준비를 도왔다. 서연은 태준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고,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함께 싸워 이기겠다는 강한 결의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태준의 핵심 팀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설명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 언론인, 그리고 재계의 핵심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최민환 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노 함정에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오만했다. 그는 간간히 서연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어리석고 순진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강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TK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고 청중을 압도했다. 그는 기업 윤리와 투명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서서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그의 시선은 연설 내내 은밀하게 최민환 회장을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은 거대한 함정을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태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성은 시장 전체가 불법적인 조작에서 자유로울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TK그룹의 로고 대신 서연이 찾아냈던 유령 미술품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멈추지 않고 그 회사가 어떻게 최민환 회장의 자회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명백한 증거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청중의 술렁임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최민환 회장에게로 쏠렸다. 그는 당황했지만 노련한 늙은 맹수처럼 금세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부정했다. 이건 전부 날조된 것입니다. 경쟁사를 음해하려는 비열한 술수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일과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는 큰 소리로 좌중을 제압하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잠시 동안 정말 그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흘렀다. 증거는,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퍼런스 홀 뒤편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의 한 남자가 함께였다. 그는 바로 최민환의 돈 세탁을 담당했던 유령 갤러리의 전 지배인이었다. 서연이 며칠 밤낮으로 추적하고 설득하여 데려온 이 싸움의 쐐기를 박을 마지막 증인이었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갤러리 지배인은 태준의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고 모든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환의 직접적인 지시가 담긴 비밀 장부와 거래 기록, 심지어 그의 수하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최민환의 왕국은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에는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컨퍼런스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고함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태주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군중을 헤치고 서연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부심,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압도적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미래는 이제 온전히 그들의 손으로 써내려갈 차례였다. 물론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 8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며칠이 흘렀다. 제게는 연일 터져 나오는 최민환 회장의 비리 뉴스로 떠들썩했지만 강태준의 저택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웠다.
외부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저택 안에는 따스하고 안정된 공기가 감돌았다. 태중과 서연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태주는 마지막으로 남은 매듭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의 새아버지를 저택으로 불렀다.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태중과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의 모습은 비굴했고 안쓰러웠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만큼 강해져 있었다. 태주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가 졌던 모든 빚은 자신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으니 그 대가로 다시는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법적 각서에 서명하라는 것이었다. 새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각서에 서명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이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서연을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서재로 데려갔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첫 만남을 증명하는 서류, 바로 1년짜리 혼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아직 계약 기간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종이 한 장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계약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나는 틀렸어. 당신은 내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 신뢰와 파트너십,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는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거짓된 관계도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태주는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을 했다.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녀가 자선 파티에서 입었던 드레스의 색을 닮은 깊고 푸른 사파이어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취향과 내면을 존중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다. 이서연 씨, 계약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으로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소. 그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몇 달 후,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도 수많은 하객들의 형식적인 축하도 없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오직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몇몇 친구들과 이제는 가족처럼 된 저택의 사용인들만이 그들의 시작을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신부였고 그녀의 곁에 선 태주는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에 빠진 행복한 남자였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해 질 녘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정원을 거닐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다시 미술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떻소? 당신의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건 세상에 큰 손실이니까. 그의 제안에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거짓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진실이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웃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날들이 펼쳐져 있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약으로 맺어졌던 인연은 운명이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